안녕하세요. 노후복지번역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초수급자는 돈 없는 백수들이다. 그런데 이거 다 오해입니다. 돈 없다고, 일 없다고 다 기초수급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보다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안 되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거든요. 오늘은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점표를 제대로 받는지, 그리고 탈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심사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심사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가?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도 두 번째 관문에서 근로능력 있음 도장을 받으면 일반 생계급여자가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이름 그대로 조건이 붙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가난만 증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온전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근로능력 평가를 누가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 신청자입니다. 만 65세부터는 자동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근로능력 평가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채점하고 지 자체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의학적 평가. 공단 소속 자문의사들이 제출된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를 검토해서 질환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병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활동 능력 평가. 공단 직원이 신청자와 직접 비대면 상담을 합니다. 운동 기능, 인지 능력, 만성적 증상 같은 문항별로 점수화합니다. 이 두 채점표 점수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몸 상태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나옵니다. 나는 몇 년째 백수고 취업이 안 되는데 왜 근로 능력 있음으로 나오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 64세 이하면 기본적으로 채점 대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을 안 하셨더라도 나이 자체가 젊으면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가 있어도 경증이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갑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안 좋다, 우울감이 있다. 이 정도로는 채점표상으로 낮은 단계로 잡히기 쉽습니다. 셋째, 진단서가 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신경계 질환은 누적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한 장 달랑 낸다고 채점표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넷째, 채점표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봅니다. 과거에 얼마나 아팠거나 올해 백수였는지는 채점 항목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근로능력 평가를 할 때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단서와 소견서는 다릅니다. 근로능력 평가에 쓰이는 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라는 별도 서식입니다. 그냥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는 채점 자료가 부족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근로능력 평가용이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지속치료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누적 치료 기록이 있어야 채점이 시작됩니다. 띄엄띄엄 진료보다 한 병원에서 꾸준히 다니신 기록이 훨씬 유리합니다. 최근 2개월분의 진료 기록지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한 번에 결정 안 나고 반복됩니다. 없음 판정을 받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채점 받으셔야 합니다. 있음 판정이 나와서 조건부로 가셨어도 상태가 악화되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표는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넷째, 자문의사가 이미 의학적 평가를 마친 후에는 추가 자료를 내셔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신청 시점에 다 준비해서 내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생계급여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이행해야 받는 신분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깁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배정된 사업단에 나가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라도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억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근로 능력이 없는데 근로 능력 판정이 있음으로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60일 놓치시면 다음 신청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차 평가 때 없었던 자료가 있어야 결과가 바뀔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결과도 같게 나옵니다. 재판정 신청서에 진료기록부 사본, 검사 결과지, 추가 진단서 같은 새로운 자료를 붙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사회복지사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는지 감을 잡으시면 다음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근로능력 판정이 있음으로 나와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셨나요?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만 열심히 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전부 일반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경감, 통신비 감면, 무단우리 카드 등 지원이 가능한 거죠. 둘째, 자활근로 참여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자산 형성 통장 연계입니다. 희망저축 계좌 같은 매칭 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근속하시면 근속수당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부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질병, 부상, 임신, 대학생, 시험 준비 중인 취준생,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증빙 사료를 제출하시면 일정 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음이 나와도 유예 신청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수급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첫 관문이라면 근로능력 채점표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 채점표를 통과하려면 첫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준비하시고, 둘째, 3개월 이상 지속 치료 기록을 갖추시고, 셋째, 필요한 자료는 신청 시점에 다 내시고, 넷째, 결과가 원치 않으시면 60일 이내에 재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모르시고 신청하시면 있음 판정으로 조건부로 넘어가시고, 기준을 아시면 준비할 방향이 잡힙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신청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복지 번역기였습니다.